모래사막 한가운데에서 온몸이 반짝이는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진주를 캐던 어촌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부자들이 몰려드는 호화로운 도시가 됐죠. 사막에서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착각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 70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모래 언덕이던 이곳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가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으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당시 두바이는 약 9,500명이 살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이 조그만 어촌에서는 남성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 깊숙이 잠수해서 진주를 채취했죠. 그들은 한쪽 발목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코에 간단한 클립만 끼운 채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산소통도 없고 안전장비도 변변찮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물속에서 15m, 때로는 20m까지 내려가 조개 껍질을 한 개씩 따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바다 밑바닥에서 진주 조개를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상어나 가오리 같은 위험한 바다 생물들을 만날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운이 좋으면 하루에 몇 개의 귀한 진주를 찾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게 건진 진주들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과 인도의 부자들, 북미의 상류층들이 이 아름다운 진주를 사치품으로 앞다퉈 구매했거든요. 특히 크고 완벽한 모양의 진주는 금값보다도 비싸게 거래되곤 했어요. 진주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됐기 때문에 두바이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거죠. 마을 전체가 진주 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거의 모든 남성들이 잠수부이거나 진주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두바이는 인근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어요. 진주 무역으로 번 돈으로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향신료와 직물을 수입해서 다시 팔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바이는 작지만 번영하는 무역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죠. 바로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대변화 말입니다. 문제는 1929년에 터졌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진주 같은 사치품을 사지 않게 된 거예요. 생활비도 부족한데 누가 비싼 진주를 사겠습니까? 유럽과 북미의 부유층들도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으면서 진주 구매를 중단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과학자들이 천연 진주와 구분하기 어려운 양식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한 거였어요. 미키모토 고키치라는 일본 사업가가 1893년부터 시작한 양식 진주 연구가 드디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었죠. 이 양식 진주들이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천연 진주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마치 금값이 하루아침에 구리값이 되어버린 것과 같았죠. 1,000원짜리 진주가 10원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더 이상 목숨 걸고 바다에 뛰어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두바이의 진주 산업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이 작은 도시는 존재 자체가 위험해졌습니다. 수많은 잠수부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진주 상인들도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마을 전체가 경제적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경험이 오히려 두바이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됐습니다. 다시는 한 가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진주라는 단일 품목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큰 낭패를 당한 쓰라린 기억이 나중에 두바이가 경제 다각화에 성공하는 원동력이 됐어요. 진주 시대가 끝나자 두바이의 지배층인 쉐이크 가문은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두바이를 페르시아만의 면세 무역항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영국과의 관계도 좋아 인근 페르시아 항구들의 세금이 올라가면서 상인들이 더 저렴한 곳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때 두바이 통치자들은 정말 똑똑한 결정을 내렸어요. 세금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외국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정책을 펼친 거죠. 특히 페르시아 상인들에게는 거의 차별 없는 대우를 해줬습니다. 덕분에 페르시아 상인들이 하나둘씩 두바이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어요. 1930년대부터 두바이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진주만큼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금, 향신료, 직물 등을 중개무역으로 다루면서 조금씩 경제가 살아났거든요. 이때부터 두바이는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을 체득하게 됐고 이것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전 세계 무역이 다시 얼어붙었고 이웃 도시 아부다비와는 국경 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서구 세계는 지금의 UAE 지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현지 사람들은 현대적인 기술도 없고 교육시설도 변변치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수도시설도 부족했어요. 의료진도 부족해서 간단한 병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야말로 20세기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중세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두바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통치자였던 쉐이크 사에드와 그의 아들 라셰드는 두바이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젊은이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전후 경제 호황을 맞으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거예요.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플라스틱 산업이 발달하면서 석유는 21세기의 금이 된 거죠. 그들은 페르시아만 일대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드디어 1950년부터 본격적인 석유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지질학자들과 시추 전문가들이 두바이 남부의 모래사막에 자리를 잡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거대한 시추 장비들이 사막으로 들어왔고 외국인 기술자들이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죠. 현지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검은 액체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정말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물건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통치자들은 이 기회가 두바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파고 또 파도 석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7년 전에 아부다비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발견했는데 두바이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영국 탐사회사는 결국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에는 석유가 없다고 단정지었어요. 이때 많은 두바이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이웃 아부다비는 석유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되었는데 자신들은 여전히 가난한 채로 남겨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당시 두바이의 통치자였던 쉐이크 라셰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낙천주의자였고 석유 탐사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영국 회사가 떠난 후에도 다른 탐사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시추를 요청했어요. 그는 신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선물을 숨겨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그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 영국이 떠난 지 3년 만에 운명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안에서 15마일 떨어진 바다에서 드디어 석유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소량의 원유가 분출됐는데 계속 파보니 상당한 규모의 유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두바이는 정말 하루아침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9월 두바이에서 생산된 첫 번째 원유가 수출됐어요. 이날을 두바이 사람들은 독립의 날만큼이나 중요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석유 수출이 시작되자마자 두바이의 재정 상황은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영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쉐이크 라셰드는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했어요. 단순히 개인의 호사를 위해 쓰지 않고 두바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1971년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결정한 거예요. 2차 대전 이후 경제적 부담이 커진 영국은 더 이상 중동 지역에서 보호령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이 지역의 작은 도시 국가들이 힘을 합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포함해서 총 7개의 에미리트가 뭉친 거죠. 원래는 바레인과 카타르도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결국 따로 독립했습니다. 특히 국경 문제와 석유 수입 배분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렸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7개 에미리트는 연방제 국가를 만드는데 합의했어요. 아부다비와 두바이 사이에도 여전히 경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두바이는 UAE 내에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외교와 국방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각 에미리트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구조 덕분에 두바이는 자신만의 특색 있는 발전 전략을 펼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석유 수입이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생겼죠.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간 두바이는 정말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도시 규모는 16배로 커졌고 인구는 6만 명에서 27만 6천 명으로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런 급격한 성장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석유 매장량은 약 40억 배럴로 추정됐는데 이는 UAE 전체 석유의 4%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아부다비가 차지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양이었죠. 1975년에는 석유가 두바이 GDP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쉐이크 라셰드는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쉐이크 라셰드는 이 풍요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고 아버지도 낙타를 탔다. 나는 메르세데스를 몰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운전할 것이다. 하지만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은 진주 산업이 무너졌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이었죠. 한 가지 자원에만 의존하면 언젠가는 다시 몰락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석유 수입을 다른 산업을 키우는 밑천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 석유 수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쉐이크 라셰드는 모두가 미친 사람 취급할 만큼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인구가 23만 6천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에서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건설에 나선 거예요. 도로, 공항, 항구를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재 인구의 10배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로 설계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크게 짓는 것 아니냐, 돈 낭비가 아니냐라고 비판했지만 쉐이크 라셰드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두바이 세계무역센터라는 마천루를 텅 빈 사막 한가운데 세웠어요. 이 건물이 두바이 최초의 대형 비즈니스 센터가 됐죠.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홀로 서 있어서 사람들이 사막의 외로운 건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건물이 두바이 현대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항구인 제벨 알리 항구 건설도 시작했습니다. 이 항구는 두바이를 중동 지역의 물류와 무역 중심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컨테이너 70만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이는 당시 유럽의 대형 항구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공항 건설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두바이 국제공항을 확장해서 대형 항공기들이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세 쇼핑몰도 공항 안에 만들어서 경유 승객들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두바이를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만드는 기초가 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두바이 알루미늄 재련소, 두바이 드라이독스, 그리고 상징적인 부르즈 아랍 호텔까지 하나씩 완성해 나갔죠. 1985년에는 에미레이트 항공을 설립해서 관광객과 비즈니스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설립은 정말 혁신적인 결정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중동 지역에는 제대로 된 국제 항공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두바이는 최신형 항공기를 도입하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자를 각오하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항공사 중 하나가 됐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쉐이크 라셰드의 인프라 투자 결정이 두바이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 덕분에 두바이는 다른 석유 부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이 석유에만 의존하고 있을 때 두바이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구와 공항에 투자할수록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업도 따라서 발전했어요. 은행, 보험, 물류, 호텔업 등이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했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바이는 이미 중동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두바이는 관광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막이라는 독특한 환경과 아랍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을 선보인 거죠. 사막 사파리, 낙타 체험, 전통 아랍 음식 등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유럽 사람들이 따뜻한 날씨를 찾아서 두바이로 많이 왔어요. 12월부터 3월까지는 두바이 날씨가 정말 완벽했거든요.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시원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최적이었죠. 이런 기후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겨울철 휴양지로 브랜딩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바이는 더욱 야심찬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는 팜 주메이라 개발이 시작됐어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 프로젝트였습니다. 야자수 모양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거대한 인공섬을 만드는 계획이었죠. 위성에서 봐도 야자수 모양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큰 규모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의 매립 사업이었거든요. 하지만 두바이는 네덜란드의 매립 기술을 도입해서 실제로 해냈어요. 지금 팜 주메이라에는 수많은 호화 주택과 호텔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2004년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 건설에 착수했고 2010년에 완공됐죠. 높이가 828m나 되는 이 초고층 빌딩은 두바이의 새로운 상징이 됐어요. 건물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두바이의 전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현대 도시의 모습이 마치 SF 영화 속 장면 같아요. 2008년에는 전체 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인 두바이 몰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 쇼핑몰 안에는 수족관, 아이스링크, 영화관, 수백 개의 상점들이 들어있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다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쇼핑몰 안의 대형 수족관은 관광 명소가 됐어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완성되면서 두바이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같은 국제 방송에서 두바이를 특집으로 다룰 정도였어요. 사막의 기적, 현대판, 알라딘의 나라 같은 표현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런 미디어 노출이 두바이의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두바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세금을 낮게 유지하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정책을 펼쳤죠. 술과 돼지고기 같은 것들도 허용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는 금지된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관용적인 분위기가 많은 외국인들을 두바이로 불러들였습니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이집트 등에서 온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이주해 왔어요.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IT 전문가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두바이로 몰려든 거죠. 현재 두바이 인구의 88% 이상이 외국인일 정도예요. 이는 세계에서도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10마일 20%를 넘지 않거든요. 하지만 두바이는 오히려 현지인이 소수가 된 특이한 도시가 됐어요. 길거리에서 아랍어보다 영어나 힌디어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두바이는
국제공항과 에미레이트 항공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두바이의 지리적 위치가 정말 좋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50%가 7시간 비행 거리 안에 살고 있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오가는 여행객들의 중간 기착지로 완벽했죠. 런던에서 방콕으로 가는 승객, 파리에서 뭄바이로 가는 승객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승객도 모두 두바이를 거쳐갈 수 있어요. 이런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두바이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브랜딩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국제 항공편이 두바이를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어요. 작년에 두바이 공항은 8,500만 명이 넘는 승객을 처리해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공항이 됐습니다. 이는 런던 히드로 공항이나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보다도 많은 수치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를 거쳐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광객도 늘어났어요. 경유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차피 여기 온 김에 하루 더 머물러서 구경이나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두바이는 이런 경유 관광객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24시간 시티 투어, 사막 체험, 쇼핑 투어 등을 제공해서 짧은 시간에도 두바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1,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두바이를 찾았습니다. 이는 두바이 전체 인구의 5배가 넘는 숫자예요. 관광 수입만으로도 두바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테마파크 등 관광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두바이는 아마도 세계 역사상 저개발 상태에서 부유한 도시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사례일 겁니다. 1950년대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2020년대의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까지 단 70년 만에 이룬 변화는 정말 경이로울 따름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발전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두바이가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건 1963년이었는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남아시아에서 온 건설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UAE에서 목숨을 잃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나 자연사라고 발표되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50도가 넘는 더위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건설 현장의 환경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건을 고용주가 보관하는 카팔라 시스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직장을 옮기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의 극심한 불균형도 장기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지인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연 두바이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민권을 얻기 어렵고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요. 기후변화의 영향도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두바이는 이미 여름철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데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에어컨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도시가 되면서 전력 소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두바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위기를 겪기도 했거든요. 그때 아부다비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위기를 넘겼을 정도였어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도 관광업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도시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죠.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문점이 많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도시가 과연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바이가 이룬 성과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무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포용하며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미래를 내다본 투자를 했던 결과죠. 특히 한 가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를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다른 자원 부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덕분에 두바이는 중동에서 최초로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석유는 두바이 GDP의 5% 미만만 기여하고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50% 이상에서 5% 미만으로 떨어진 거죠. 이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1950년대의 석유 발견부터 1970년대의 과감한 투자까지 모든 도박이 성공한 셈입니다. 그들은 석유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해낸 거예요. 지금 두바이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 물류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이고 석유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어요. 중동 최대의 무역 항이자 국제적인 허브로 자리 잡은 두바이의 성공은 단기적으로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자원의 저주를 완전히 극복했는지 100년 후에도 지금처럼 번영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려워요. 88%가 외국인인 인구 구성과 시민권 기회가 제한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주변 국가들이 두바이를 따라서 비슷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카타르의 도하, 쿠웨이트의 실크시티 등이 모두 두바이를 벤치마킹한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앞으로는 중동 지역 내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모래사막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두바이의 이야기는 충분히 감동적입니다. 시간이 흘러야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놀라운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위험을 무릅쓰고 미래에 투자했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주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관광과 무역으로 끊임없이 변신해온 두바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정신이야말로 두바이 성공의 진짜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